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미국을 찾은 친척 동생과 뜻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수십 년 살았던 동생은 지난 10여 년 전 서울로 돌아가 새로 자리 잡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미국화된 사람이 서울에 돌아가 적응하는 데 어렵지 않았느냐 물으니 처음에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미국 이민을 겪었던 생소함과 비슷한 이방인 같은 시기를 거쳤다는 말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모국에 간 것인데도 미국에 워낙 오랜 세월을 살면서 미국화된 우리 모두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것과 달리 살로 돌아가는 데 적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리 잡아 서울 사람이 다 된 동생과 서울에서 언제 다시 보자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O.J. 심슨, 페리스 올림픽, 시간당 $20, 퇴근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소규모 사립대학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O.J. 심슨. 이 얘기는 정말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이름이죠. 장본인 O.J. 심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1994년 6월 17일 이 경험했던 사건은 정말 영원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O.J. 심슨이 탄 브롱코, 흰색 브롱코 자동차를 쫓던 추격전, 체이스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정말 한때 풋볼 최고 러닝백이었고요. 프로 풋볼의 명예전당 홀 오브 페임에 오른 인기 최고 선수였죠. 이어서 화려한 이어지는 스포츠 중계팀 멤버였고 심지어 네이키드 건 같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아주 유명인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대낮에 프리웨이에서 흰색 브롱코 안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죠. 그것도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TV 스크린 완전히 실황 중계, 라이브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어디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 한 티네이저는 뉴욕시의 브롱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 몇 명과 NBA 프로농구 파이널 경기 홈팀인 뉴욕 닉스와 휴스턴 로켓츠 간의 5차전 경기를 보고 있었고요. 뉴욕이 경기는 승리했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심슨이 자살할까 아닐까 여기에 더 컸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 오후에 O.J. 심슨의 친구인 로버트 카르데시안은 TV 앞에 나와서 심슨이 쓴 마치 자살 노트 같은 것을 읽었죠. 이러면서 그 의혹은 몇 배 더 커진 것인데 그 노트의 내용을 보면 나를 가엾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너무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좋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 진정한 O.J.를 기억해다오. 내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격전 당시에도 O.J. 심슨은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O.J. 심슨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추격전은 결국 오늘날 리얼리티 TV가 생겨나게 한 큰 계기가 되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MTV의 Real World 정도가 이 당시 대도시 젊은 층의 실황이었다고 하면 그러다 O.J. 심슨 추격적 실황은 최고의 자극제로 작용했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추격전을 목격하면서 이런 인간의 고난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끌어모으는지를 본 것입니다. 거기다 심슨 케이스는 우리 사회가 유명 인사들을 얼마나 따르고 숭배하는 그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 형사 재판 과정 기억나시죠? 정말 이때 그 흥미는 어떤 것도 따르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 중요했던 이름들 아직도 기억나시죠? 이들의 이런 랜스 이또 판사 기억나시죠? 마르샤 클라크, 조니 카크런, 케이로 케일런, 마크 퍼먼 이런 이름들 우리 생활의 커다란 일부가 되었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뉴스만 들려주는 채널도 이 마켓에서 충분히 먹힌다는 생각을 갖게 해줬죠.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1996년 CNN 외에도 MSNBC나 Fox News가 데뷔했죠.
이렇게 하루 24시간 뉴스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그때 당시 떠오르던 World Wide Web, WWW죠. 인터넷으로 인해서 1995년 10월 3일 나온 무죄 판결은 미국 전체를 갈라놓았습니다. 흑인들은 환호했고 백인들은 완전히 분노의 반응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 측의 최고 카리스마 많은 이 조니 카크런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이 누명이 씌운 수많은 예를 들면서 이번 케이스에도 LA 경찰에 완전히 누명 씌운 것이라고 외쳤죠. 사실 그때 기억나시죠? 1991년 라드니 킹 사건 기억이 생생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라드니 킹을 엄청나게 구타한 백인 경찰들 무죄 판결을 받고 폭동의 씨앗이 되었었죠. 이러면서 심슨의 재판 판결을 보고 거의 모든 흑인들은 심슨이 무죄로 믿었고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 흑인들 중 88%는 판정에 동의했고 백인의 절반 이상은 완전히 반대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다 또 타임지 커버에 심슨의 사진이 실렸는데 이 사진은 경찰의 수배 사진, 이 먹샷이었는데 이 사진이 물론 흑인이지만 보통보다 더 검게 나오면서 마치 경찰, 미디어, 미국 사회 전체가 이 O.J. 심슨을 잡아넣자는 것을 자극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의 진정한 의도였는지 그 여부는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사회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역사상 가장 양극화된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 더 악화되었다고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30년 전 모든 미국인들 상황을 대처하면서 어떤 쪽을 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는 오늘날까지도 여파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인사건이 뉴스로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이 소식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브렌트우드 지역에 2명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이 LA 서쪽 부유층에서 듣기 힘든 뉴스였죠. 그것도 O.J. 심슨의 전 부인인 니콜 심슨의 그의 남자친구 란 골드만이 참 듣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한순간 조용한 타운인 브렌트우드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타운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니콜 심슨이 마지막으로 전역을 했던 그리고 란 골드만이 웨이터로 일했던 이탈리안 식당 메자 루나 주인은 매일 미어 터지는 인파로 북적거리고요. 또 니콜이 살았던 번디 드라이브의 타운하우스 앞은 완전히 살인의 미스터리 현장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또 O.J. 심슨이 살았던 그의 집 노트 락킹햄 애비니 근방은 LA시로 하여금 임시 통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디테일은 스토리가 되어서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쏟아져 나왔죠. 당시 라드니 킹 재판 판결에 이어진 1992년 폭동 악몽이 여전히 생생한 가운데 O.J. 심슨 스토리는 단순한 인종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금발 미녀의 전부인 살인에 연관된 이 최고의 인기의 풋볼 영웅, 훤한 인물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흑인 풋볼 영웅, 백인들의 이웃에 자연스럽게 살고 있던 시절이었죠. 판결이 나오던 아침, 한 저널리스트는 기억합니다. 법정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서 라디오에 귀를 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복도 저 끝에 있던 한 사람이 먼저 소식을 들었는지 배심원 결정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법정 문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공교롭게도 란 골드만의 여동생 킴 골드만이 나오면서 그녀의 펑펑 우는 모습은 결과를 알게 해줬다고 기억합니다. 지난주 O.J. 심슨 사망 소식이 속보로 나왔고요. 그렇죠. 옆에 있던 아주 젊은 20대 여성은 O.J. 심슨이 누구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O.J. 심슨 76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올여름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 파리 하계 올림픽이 곧 다가오는데요. 바로 파리의 상징적인 그 세느 강이라고 있죠. 세느 리버의 수질 오염 수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7월에 이번 올림픽과 또 이어지는 파라림픽의 수영 이벤트를 이 강에서 연다는 것인데요. 한 비영리 단체인 The Surfrider Foundation은 이 강을 따라서 다리가 위치한 포인트 알렉산더에서 지난 9월부터 3월 사이에 물 안에 있는 이콜라이와 엔테로코카이 박테리아 레벨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레벨이 권장되는 트레시홀드의 몇 배 높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배설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곳 다리의 위치는 10km 마라톤 스윙의 피니시 라인이 설치될 장소이고요. 그리고 올림픽과 파라림픽의 3종 경기, 이 수영 부분이 거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고 프랑스 올림픽 관계자는 서프라이더의 테스트를 무시하면서 여름 올림픽 기간이 올 때까지 수영하는데 전혀 문제없을 것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현재 파리 시정부는 정부 차원의 15억 달러 예산을 들여서요. 4월과 5월에 걸쳐서 강 청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올림픽 주관을 담당하는 피에르 라바단 부시장은요. 이들이 행한 테스팅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리 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세느강.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이곳은 수영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장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상 이유 그리고 하수 오염 이유로 세느강에 들어가는 것이 지난 100년 넘게 금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얻어내는 과정에 이 세느강 청소에 대한 약속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도 그렇지만 올림픽 개막식 오프닝 세레모니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세느강이라고 하는데 참가하는 선수들 입장식을 보통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입장하는데 이번에는 그 강의 크루즈 배를 이용해서 강을 타고 선수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강을 따라서 둑에 앉아 이 장면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보통 스타디움에서 퍼레이드식으로 걸어 들어오던 행사가 이번에는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식 편지에 The Surfrider 측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7월까지 현재 수질이 지속된다면 선수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재 오염 수치는 놀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강을 청소하는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높은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해서 강 수질이 좋지 못한데 작년 8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The Open Water Swimming 월드컵이 캔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 2가지도 이미 캔슬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프라이더 발표를 두고 시정부 측은 이들의 테스팅 시점을 지적하는데요. 올림픽 게임을 준비하는 단계로 살균과 청소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테스팅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그것을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에 높은 강우량으로 수질이 보통 나빠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다가오는 하계올림픽이 결코 이제 문제 요소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올림픽 기간에 세느강은 수영이 가능한 이 스위머블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절대 수영하는 계절이 아니고 여름에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강조합니다. 시정부 차원의 실시한 수질 검사도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들 검사를 봤을 때 지난 몇 달 사이 많이 좋아졌고 작년 겨울에 비교하면 한층 더 좋아진 것이 역력하다고 강조하고요. 현재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클리닝 전략이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 수질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파라림픽이 이미 정해놓은 모든 이벤트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며칠 정도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 대신 다른 어떤 옵션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강을 청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시정부는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올림픽을 마치고 난 후에도 20가지가 넘는 수영 이벤트를 강에서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심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도시 안을 가로지르는 강과 함께하는 경험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파리 시정부 차원의 이런 강조를 주장할지도 몰라도 이번 주 파리 하계올림픽 커미티의 프레지던트는 수질 오염 레벨이 현 상태로서는 이 3종 경기 부분이 캔슬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프랑스의 많은 단체들의 이 수많은 우려 속에 나온 것인데요. 물속의 배설물로 구성된 오염 박테리아 레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15억 달러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하수구 시스템 청소에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특히 앞에 말한 대로 우기 동안 많은 배설물들이 강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애초 강조하던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요. 파리 2024라는 이 단체, 이 대표인 토니 에스탄기 씨는 최근 영국 버밍햄에서 벌어진 컨퍼런스에서 샌드강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강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정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하는데 총력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올림픽위원회 IOC는 최악의 경우 샌드강이 준비되지 못할 경우에 3종 경기가 2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수영 부분을 캔슬하고 사이클링과 육상만 할 것이라는 얘기죠. 앞에 말한 에스탱기 씨는 우리는 총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올림픽 준비의 가장 큰 도전이 이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샌드강에서 이벤트를 결정했을 당시부터도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곳에서 중요한 투자를 받았고 이것이 실현되기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을 마치고 난 뒤에도 강을 일반인들이 수영할 수 있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0년 넘게 수질 오염 이후로 수용이 금지되어 왔던 것이죠. 현재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앤 히달고 파리 시장은 이 강의 수질이 깨끗함을 보여주려고 이 두 사람이 강에 뛰어들기로 약속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지난 도쿄 2020년 올림픽에서 여자 부문 마라톤 10K 수영 금메달을 딴 브라질의 앤 마르셀라 쿠냐 선수는 지난달 AFP 뉴스 에이전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샌드강에서 수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 B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도쿄 올림픽에서도요. 3종 경기에서 수영 이벤트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물 냄새가 화장실 같았다고 말하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다가오는 하계 올림픽에서 3종 경기와 올림픽 입장식이 벌어질 샌드강의 수질 문제가 해결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새로 4월 1일부터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 법이죠. 패스트푸드 식당들의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가 시간당 $20가 지금 실행 중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식당주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처하는 모습도 물론 당황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주에서 미니멈이 $16와 크게 비교가 되는 현실이죠. 현재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180군데가 넘는 이 패스트푸드 식당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번은 새로운 미니멈 임금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경비 절약 차원의 디지털 방식, 커스터머가 직접 주문하는 디지털 오더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소유한 식당 중 25% 안에 키오스크가 설치됐고요. 앞으로 2달 안에 75% 식당 안에 키오스크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버거킹을 140군데, 또 타코벨, 파파이스 합쳐서 4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부 지역의 최고 숫자의 버거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로케이션에 키오스크 설치가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상당수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은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이익 마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죠. 앞에 말한 100군데가 넘는 버거킹을 운영 중인 사람은 가이씨라고 부르는데요. 이분 말에 의하면 보통 1년에 음식 가격이 2에서 3% 정도 인상되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인상폭은 10에서 12%였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그래서 현재 음식 가격을 더 이상 오를 대로 올라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구상한 끝에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오버타임은 절대 없애고요. 새 식당을 구입하는 것을 잠시 중단했고 그리고 모든 식당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런 키오스크 도입은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식당의 추세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실수가 적다고 나와 있고요. 또 이것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더 돈을 많이 쓰게 만든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쉐이크쉑도 이 방법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옵션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재정적인 분석을 이렇게 거쳐보면 앞으로 이런 패스트푸드 식당들도 기술 분야의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현재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 프랜차이즈가 있죠. 인앤아웃 버거 체인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곳의 현재 사장은 린지 스나이더 씨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햄버거 가격을 절대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종업원들 미니멈 웨이지가 $20가 시작되었지만 햄버거 가격의 현저한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유는 이런 것은 커스터머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린지 스나이더는 빌리어네어 상속녀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시간당 이 $20 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패스트푸드 산업계가 음식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지만 인앤아웃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2010년 27살 당시에 비즈니스 운영을 이어받은 스나이더 씨, 이제 41살의 나이에 다른 경쟁 패스트푸드 체인점들과 같이 가격을 절대 올리지 않을 것을 커스터머들과 약속합니다. 한 여기 비교해 본 숫자가 있는데요. LA에 있는 버거킹 매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더블 텍사스 워퍼 이 햄버거 가격이 $15 9센트에서 $16 89센트로 올랐는데 이것은 12% 올라간 것이고요. 또 다른 메뉴인 빅피쉬도 $7 49센트에서 11.49로 이것은 53% 인상한 것입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인앤아웃은 햄버거 가격은 오직 25센트 코로 올렸고요. 음료수는 5센트 올렸습니다. 아주 크게 비교되죠. 거기다 인앤아웃은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과 달리 디지털 주문에 뛰어들지 않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커스터머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씨가 주장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값싸고 빠르고 쉬운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따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오더를 거부해 온 지도 10년이 넘습니다. 음식 배달하는 도어데시가 한 번은 인앤아웃에 접근해서 이것을 제안하자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들은 결코 제3자 서비스를 믿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 많은 인앤아웃에 프랜차이즈 관심을 보이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인앤아웃은 절대 프랜차이즈를 거부했고요. 주식 공매하는 것도 절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패밀리 컴퍼니고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 뭉쳤다고 하면서 그래서 패키징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씨는 우리 모두 겪은 아주 힘든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헤쳐나갔다고 말하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매장 수십 군데에 이제 시간당 $20를 종업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니멈 $20, 시간당 $20가 시작되고 맥도널드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 CEO인 크리스 캠진스키는 임금 인상에 맞추어서 음식 가격 인상을 발표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식당 운영을 진보시키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더 좋게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프랜차이즈의 현금 유동성이 차질이 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여파가 나타날지 아직은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치포틀레 역시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이 CFO인 잭 하퉁은 캘리포니아 주원의 매장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10%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의 미니멈 웨이지 시간당 $20 여파는 상당히 큽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피자헛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이들도 결국 집으로 딜리버리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하고요. 이것은 결국 1200명이 넘는 딜리버리 드라이버를 레이오프 시킨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지역, 팜스프링스, LA 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20 미니멈에 대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한 곳인 팩 피자 LLC는 피자헛을 운영하는데요. 딜리버리 서비스를 중단하고 또 다른 곳인 서든 캘리포니아 피자 컴퍼니 역시 841명의 드라이버를 레이오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렌지시티와 LA, 리버사이드, 벤츄라, 샌버나디노 지역에 배달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게빈 뉴섬 주지사 사인으로 법이 된 4월 1일부터 법이 됐는데요. 그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에 3만 개 식당 그리고 55만 7천 명의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영향을 입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직장에서 퇴근하면 하루 일을 마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두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 하원의원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요. 맷 헤이니 의원은 최근에 호주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서는요,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직장 보스로부터 오는 텍스트나 전화,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보스를 일종의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 work-life balance가 없다고 불만을 가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것은 팬데믹 이후에 이 원격 근무가 많이 하는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일을 하지 않는 시간 구분하는 선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6시에 마치고 그 이후에 혹시 보스가 밤 8시에 전화를 걸었다면 답을 하지 않는 것. 또 주말 같을 때 토요일 아침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보스에게서 텍스트가 왔다면 이것을 무시하고 이그노어 한다는 것 상상이 가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맷 헤이니 의원이 상정한 법이 바로 AB 2751입니다. 이 법은 끊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의 Right to Disconnect 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개인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퇴근 후에는 어떤 전화나 메시지나 이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법은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이런 것의 계획을 만들어서 모든 종업원 팔러스의 적용 의무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이니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직장 일과 가정에서 갖는 생활을 구분하는 선을 긋자는 것이죠. 이것은 더욱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원격 근무에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이런 한계선이 희미해진 상황이라고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현저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직장이 연관돼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개인 생활을 침범하는 사례가 너무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번 AB2751을 두고 캘리포니아주의 진취적임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2017년 국가적 차원에 이것을 도입한 프랑스를 선두로 지금 10여 개 국가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번 대열에 가장 최근에 합류한 국가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이곳에서는 이제 모든 노동자들에게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한층 더 현명한 work-life balance를 법으로 만든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를 선두로요. 이태리, 벨지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10여 개 국가에 합세한 것인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노동당 레이버 파티는 right switch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요. 거기다 온타리오, 이곳은 캐나다에서 첫 번째 프로빈스로 노동자들에게 디스커넥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헤이니 의원은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이 직장과 개인 생활을 나누는 줄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어떤 직장이고 하루 24시간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임금을 넘어서 누구나 적절한 휴식과 시정 중간에 직장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녁 식사 중간에 또 아니면 아이 생일 파티 중간에 전화가 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이것이 다 과정을 거치고 법이 된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직장은 벌금이 매겨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직장 시간과 개인 시간 불분명해진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연구단체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연결된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2020년 이런 문제는 커져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나온 연구인데요. 바로 리하이 유니버시티 연구팀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직장 퇴근한 후 직원들이 이메일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생겨나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론을 보니까 직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생겨난 모든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들은 오히려 모든 종업원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또 2019년 노틀담 저널과 마켓 유니버시티의 전 법대 교수인 폴 세쿤다 씨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요새는 직장일이 집에서도 하고 심지어 출퇴근 시간 중간에 또 휴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일어난다고 하면서요.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프라이버시나 자율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결국 안전과 건강 차원의 문제도 동반되고 생산성도 크게 피해를 가져오고요. 개인적인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도 사라졌다고 한 것입니다. 종업원들은 적절한 시간에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직장과 인생을 올바른 밸런스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헤이니 의원도 본인도 이것을 상정하고 난 후에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 종업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많은 비즈니스 그룹들은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공회의소 그룹들도 반대하는 입장이 역력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보수파들이나 팍스 뉴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매개체들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보통 시작되는 진취적인 아이디어들은 전국적으로 민주당 성향 지역으로 번지는 추세는 늘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런 캘리포니아주의 비현실적인 정치 경향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빈정거린 투로 꼬집은 것입니다. 이런 쪽에다 대고 헤이니 의원은 가족들과 뜻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가치, American value 아닌가고 되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고 물으면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갖는 의미 있는 시간에 직장에서 오는 전화가 울려대는 것, 이것이야말로 American dream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직장과 연관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다면 진정한 퇴근이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전국적으로 큰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대학들이 있죠. 이 중에서도 적은 사립대학들이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중 한 곳이 바로 카브리니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문을 닫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레드노라는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카톨릭 인문계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2016년 이후 등록된 재학생 숫자가 60%나 감소했고요. 이로 인해서 학비로 유일하게 유지되는 대학임에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임시로 부임해온 헬렌 드라이넨 학장이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당장 대학 측에 스텝진을 포함해 전적으로 경비 삭감 현실에 놓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려가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수입을 올릴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경비를 삭감하고 지출을 줄여도 새로운 수익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이 없다면 아주 힘든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드라이넨 임시학장은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이전에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에서 2020년까지 보스턴 지역의 시먼스 유니버시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이곳도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이 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때 스텝진 월급도 줄 자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데 18개월이 걸렸고요. 이러는 기간 동안 스텝진을 숫자를 줄였고 간호학의 대학원급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면서 재정적인 상황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브리니 대학의 경우 이렇게 새로운 수익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2023년 여름에 대학은 영원히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카브리니 유니버시티 문제는 점점 늘어나는 소규모 사립대학의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 공통점인데요. 점점 높아지는 운영 비용, 또 기금 모금, 펀드레이징이 점점 더 저조해지고 등록 학생 숫자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들은 이런 상황에 큰 대학에 흡수되는 선택을 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곳은 프로그램이나 스텝진 숫자를 줄여가면서 유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카브리니 대학처럼 완전히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대 중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대학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물결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2017년 이후에는 이 비영리 대학들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팬데믹 여파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해진 데다가 그 이유는 정부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버틸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많은 대학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실제로 힘들게 유지해오던 것들이었는데 팬데믹 가운데 그나마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조금 지탱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거기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도 출산 비율이 크게 저하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이스쿨 졸업생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 수도 감소했습니다. 또 대학을 들어가 마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증가하면서 등록 비율도 크게 줄어든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4년제 대학 등록 학생 수는 2010년 최고 피크를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 1,81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 3년 동안 소폭 2.1%가 증가했지만 그렇지만 프레시먼 등록 숫자는 오히려 3.6%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의 사립대학들이 제일 영향을 입고 있고 특히 미국 안에서도 미국 북동쪽 또 중서부에 가장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 지난 2020년 이후 7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 한 곳인 시라큐즈 외곽에 위치한 카제노비아 칼리지는 지난 2023년 마지막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의 다른 대학은 플로리다주의 포트 마이어즈에 위치한 허지스 유니버시티입니다. 이것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학비 인상, 스텝진 감소, 인기 낮은 프로그램들의 중단, 또 빌딩도 몇 개를 팔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그렇지만 결국 주립대학 등과 경쟁이 되지 못하고 올여름 문을 닫습니다. 하지스 대학의 총장 샬린 웬들 씨는 어느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을 약속했던 우리의 임무가 중단되게 된다면서 아쉬움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가 무려 100년이 넘는 뉴욕의 알버니에 위치한 College of St. Rose가 있는데요. 이 대학은 지난 12월 발표를 하면서 다가오는 다음 달 5월에 마지막 졸업 클래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우려 등이 겹친 것입니다. 정확히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The College of St. Rose 대학인데요. Board of Trustee 투표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해임을 발표하고 보드의 체어인 제프리 스톤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을 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다 사라짐을 강조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운영 경비로 허덕거려왔고 등록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팬데믹이야말로 치명타 중 최고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재학생들 중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5월 졸업하는 데까지 최선의 도움을 줄 것이고 졸업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곳에 옮겨가서 그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인사과에서는 현재 패컬티들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도 그들의 커리어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최대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앞에 말한 카브리니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근방에 위치한 또 다른 큰 카톨릭 대학이 있죠. 유명한 빌라노바 유니버시티와 딜을 맺고 캠퍼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은 카브리니 대학의 머더 카브리니 유산을 유지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주 작은 소규모 사립대학들, 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재학생 숫자에 재정적 어려움은 결국 문을 닫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 팬데믹도 한몫한 것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대학들과 달리 미국 내 수많은 작은 사립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줄어든 재학생 숫자에 지난 팬데믹이 가한 여파가 가장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비 절약에도 한계가 있고 수익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이 생기지 않고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작은 사립대학들이 생각보다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현재 주립대학이나 큰 규모 대학들과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수많은 사립대학들이 영구히 문을 닫으면서 졸업이 아직 남아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부작용이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